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할 건데요. 199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자, 97년이면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97년 6월에 전역을 했고요. 그 무렵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96년도에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동부전선에서 강릉에서 무장공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군 생활을 했던 때였죠. 저희도 경계가 내려진 상태였어요. 자, 96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97년 1월에 지금 말씀드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의 해안초소죠. 그러니까 자,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육군 제51 보병사단 해안초소 위병소 후문에 육군 전투복 차림의 소령 계급장을 단 정체불명의 중년 40대 남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나는 얼마 전 수도 군단에 새로 전입을 받은 백소령이다 라고 신분을 밝히고 해안소초의 지형숙지 및 순찰을 위해 나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암고를 대라고 하죠, 보통 초병들이요. 그런데 암고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초병들에게 오히려 암고가 뭐지? 이렇게 물어봐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유유히 해안초소 내로 들어갑니다. 자, 전투모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캡처럼 생긴 모자 있지 않습니까? 전투모를 쓰고 총도 없고 그리고 혼자 이 밤에 위병소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통상적으로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그는요. 그리고 총기를 휴대를 꼭 하지요. 생명과 같으니까요. 군인에게는. 자, 그리고 혼자 이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 동선에 따라서 각 소초 그리고 근무 초소까지 모든 내용이 미리미리 하달이 되지요. 통상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처음부터 지금 일어납니다. 자, 백소령이라고 했는데 백소령의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어느 보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지금 들어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해안소초에 들어간 백소령은 당직 근무 중이던 남정훈 소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들어가서 자신이 최근에 수도군단으로 전입을 왔고 해당 지역이 평소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의심지역이기 때문에 지형숙지를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조사 탐정 업무를 할 때도 대부분의 사건 해결의 정보는 의뢰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일단 처음에 이 지역에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형숙지를 위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간첩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소추장은 자, 이렇게 간첩이 자주 출몰한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안심을 시키는 것이지요. 내가 간첩이 아닌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자기가 간첩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소초장인 남소희는요 20여 분 동안 브리핑을 해요. 인삼차도 대접하고 자, 소초 현황 그 다음 경계 지역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자, 이런 대한민국 해병대의 해안초소나 육군의 GOP 등에서 소초장의 임무지요. 보통 소초장이란 보통 간부, 소위 또는 중위 계급에서 이러한 포지션을 맡습니다. 자, 사단, 군단이나 연대에서 순찰자가 방문하면 작전 현황을 소초장이 당연히 브리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말이 좀 안 돼요. 자, 백소령은요 브리핑 중간중간에 중대행정보급관 도상사는 잘 있느냐
보급관이죠. 행정보급관. 자, 도상사의 안부를 묻거나 초소와 포구의 위치까지 묻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총기 보관함에 있던 K2 소총에 관심을 보이고 그걸 만지작대면서 자, 순찰을 위해서 총과 실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 그러자 남소희는 부소초장인 이영모 중사의 K2 소총 한 자루와 15발들이 탄창 2개, 총 30발을 백소룡에게 건넵니다. 말이 안 되죠? 자신이 순찰 수행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백소룡은 내가 이곳을 그냥 잘 아니까 남소희의 수행을 거부하고 그냥 아무 의심도 안 받고 11시 50분쯤에 소초에서 나와서 싸제 차 군용 4분의 1톤을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쥐색 프라이드 베타를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도상사의 안부를 물으니까 이 소초장이 넘어갔죠.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K2 소총에 관심을 보이고 총을 가져가고 실탄까지 가져간 게 이 사람의 목적이죠. 그런데 도상사의 안부를 묻는 것 때문에 실제로 아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보병 제3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백골부대로 알려져 있고요. 자, 제가 거기에서 GOP에서 근무를 할 때요, 훈련을 한다든지 신병이 전입 온다든지 그리고 전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북한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김영삼 정권 때였고요. 여러분 혹시 대남방송, 대북방송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GOP에 신병 전입을 95년도에 들어갔는데 대남방송에서요, 김영삼 괴뢰도당 미제 앞잡이라는 말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걔네 특유의 그런 이 음악 같은 거, 아리랑 비슷한 그런 음악 같은 거를 깔면서 그런 내용이 나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요. 자, 신병 제가 있었던 데가 땡땡연대 땡땡대대 땡땡소대였는데 땡땡대대 땡땡소대에 누구누구 이병 신병 전입을 환영합니다 라는 방송을 제 귀로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군에서 어떤 사람이 신병으로 전입 오고 어떤 사람이 전역을 하고 소초장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북한군이 알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대대 ATT나 이러한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요, 무전을 합니다. 통신병들이 소초장과 함께 움직이면서 소대장과 함께 무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M16, M60 그 당시에 이제 기관총 사수였는데 M60 이제 공포탄을 가지고 공포탄과 실탄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을 하면서 총기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현망의 알파 전방에 하나 둘 셋 높은 곳에 빨간 병아리 이런 말들을 지금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통신 용어예요. 통신 용어인데 이 통신 용어에 우리의 어떤 무전 교신 안에 북한의 어떤 무전이 잡혀요. 북한에도 반대로 우리가 훈련하는 내용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무전에 잡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남쪽에서도 북한에다 대고 대북방송을 합니다. 대북방송의 내용은 이래요. 자, 친애하는 인민군 여러분,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은혜, 이러한 어떤 심금을 울리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대북방송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역시 우리를 남쪽 정부를 비난하는 그러한 대남방송을 했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도상사라는 행정보고관 잘 있느냐, 그리고 무슨 고지, 무슨 소속 어떤 지역이 저기냐 여기냐 거기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요, 자, 도상사의 위치도 도상사의 안부도 물어보고 이 군 내부의 아군의 내부의 정보들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아군이다 라고 판단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북한에서는요, 이미 이 군의 아군과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 많은 부분들을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무전이나 우리 훈련 무전의 어떤 그런 정보를 탐지함으로써 알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 군 안에 또는 민간인 중에 북한과 어떤 모종의 커넥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고정간첩의 소행이 아닌가, 그 고정간첩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정간첩일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어떤 무전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1월 4일 새벽 1시 30분이 됩니다. 이 중대장이 순찰을 위해 소초에 들러요. 근데 이때 남소희가 군단에서 백소령이라는 사람이 왔거든요. 근데 그 백소령이 총과 실탄을 갖고 순찰을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어요 라고 중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중대장은 보통 대위급이거든요. 중대장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중대장이 인근 소초마다 연락을 그때서야 합니다. 백소령이 왔는지 물었으나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군단의 상황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가장 강력한 실수는 이 남정원 소위가 범한 겁니다. 지금 또 하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본인이 백소령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한 20분 동안 부대 내 어떤 현황을 인삼차를 대접하면서 브리핑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수행을 하는 것을 이 백소령이라는 사람이 거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자, 이 사람이 그냥 지형지물 숙지를 위해서 나간다고 했으면 그 초소 있지 않습니까? 초소. 그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부하들에게 당연히 연락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연락을 안 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 썰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한 3가지 설 중에 자작극, 그냥 천으로 만들어낸 일반 전투모를 쓰고 경계근무 초소로 정찰을 나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용품인 방탄모를 빌려달라고 하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각자의 보급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등병의 방탄, 병장의 방탄, 소위의 방탄에는 각 뒤에 그 주기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뒤통수를 딱 보면 이게 분대장인지 소대장인지 중대장인지 이러한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A급부터 B급, C급 쭉 내려가요. 좀 상태가 좋은 거는 분대장급들이 씁니다. 그런데 방탄을 착용하지 않고 그냥 전투모 쓰고 왔는데, 순찰을 혼자 왔는데 암구도 알려달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자, 방탄모를 빌려 쓴다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이 애초에 야간 지형 정찰을 나간다는 자체 나갈 복장이 아니라고요. 지금 상급부대 상황병이 유선 전화로 확인도 당연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지금 상황병이 각 경계 진지, 즉 초소의 사병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대에 순찰자가 가니까 경계 똑바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5인 사격할 수도 있으니까, 실탄을 갖고 근무를 하니까. 자,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자, 순찰을 나갈 때 수행을 거절하는데 그냥 손 놓고 혼자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 소초장은 순찰자가 순찰할 경우 수행을 위해 동행을 해야 되고, 사단본부 등에서 순찰을 나온 순찰자는 당연히 개인 확인을 지급받고 순찰에 나섭니다. 자, 애초 정상적 순찰 장교는 총기를 굳이 꺼내갈 이유도 없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걸 당연히 알지요. 최근에 전이 와서 지형 숙지를 위해 이 지역을 빠삭하게 안다, 나 혼자 가겠다, 이 자체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의심을 했어야 되고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자, 순찰을 나온 경우 제아문이 사단장이나 군단장, 심지어 대통령이 오더라도 소초장은 꼭 붙어서 수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군단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수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혼자 가게 내버려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상관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되고요. 브리핑을 했다라는 거는 역설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용의자를 한번 봅시다.
자, 자신을 자칭 백소령이라고 밝힌 문제의 이 사취범의 정체가 누굴까요? 무슨 목적으로 K2 소총을 빼돌렸고 어떻게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해당 부대 내 정보를 알고 있었고 현재까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자, 부대 내 정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북한 간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자, 북한은요, 과거에도 특수작전 부대를 국군으로 위장시키기 위해서 M16 소총을 북한에 반입해서 복제품을 만든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복제품이 96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죠.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총은 총기 번호, 로트 번호가 없습니다. 자, 모든 총은 총기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짝퉁, 복제품은 없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북한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AK 소총을 썼어요. 그 당시에 국군은 K2를 썼고요. 자,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요, 이 국군의 제식 소총이 M16에서 K2로 바뀌니까 이 K2 역시 빼돌려서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 간첩이 침투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군경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 역시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5년에 최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에 북한 특수부대가 한국군 이 전투복과 피하 식별띠, 그 다음 K2 소총의 복제품으로 무장한 상태로 북한 측 통문이라는 건 우리 비무장지대 안에를 출입하는 문입니다. 이 통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아군을 향해 도발을 일삼다가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았다라는 국군 병사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북한군 38항공 육전여단 출신 최승찬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요, 한국군의 주력 소총이 1980년대부터 K2 소총으로 바뀌었는데 북한 역시 이 사치 사건 이전인 최소 1990년대부터는 K2 소총의 존재를 인지했고 또한 특수부대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 최승찬 씨가 그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이미 K2를 알고 있었다는 건데 굳이 이때 들어와서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지기 몇 달 전에 최전방 아군 모 OP에서 공비를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공비가 가짜 한국군 군복을 입고 한국군 군복과 국군에 보급되는 K2의 총번 형식과 좀 다른 총번이 새겨진 복제품으로 추정되는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국군 측 병사의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가짜 백소령이 정말 북한 간첩이라고 한다면 K2 소총을 사취한 이유는 부족한 적성무기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국군이 운영 중인 KT 소총의 샘플을 확보하여 더 완벽하게 소총을 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 가능성이 좀 훨씬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가짜 백소령은요, 이 간첩이라고 보기에는 현역 군인들이 보더라도 속을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속이려고 맘먹고 왔으니까 혀가 넘어갔겠죠. 뭐 준비를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부대 내부 지형지물의 위치, 그리고 지명을 상당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고지가 어디냐, 이러한 지역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쪽도 훈련하고 이쪽도 훈련하겠죠. 무전기를 활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전상에서 북한군들의 음성이 잡혀요. 그리고 우리의 음성도 북한의 어떤 무전에 잡힐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작계라는 게 있어요. 군대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포지션에서 어떠한 계통으로 어떠한 지형지물로 움직이는지 그런 작계라는 게 있어요. 작전 계획이겠죠. 그건 똑같습니다. 자, 작계는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숙달을 하기 위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 부대 내에 지형지물이나 지명을 상당 수준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군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개 사병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군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임무, 자기의 작게 내용만 많이 알 가능성이 높아요. 사병들은요. 지휘 라인이 아니라면. 분대장급 되면 우리 분대의 작게 라인 정도만 알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형지물을 상당 수준으로 알고 있고 40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급이 좀 높은 그러한 북한군 입장에서 충분히 알아내고도 남을 정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부대 내 행정보급관의 이름, 도상사의 신상까지 알고 있다라는 거는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계시켜서 실제로 백소령이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국군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을 자기가 활용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미 이 사람은 간첩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알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 K2 소총을 탈취하는 목적이었냐, 그리고 어떤 지형지물들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 그거를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조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 작업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북한 간첩 중에 일 구성원이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K2 소총에 대한 어떤 보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군에서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불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그 앞에서 초병근무를 쓰고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적군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우리 GOP 앞에 1000고지가 넘는 북한의 땡땡산이라는 그 지형지물이 우리의 주 타겟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북한 쪽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형지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 무기에 대한 정보, 군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알아야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정보를 안다라는 거는 당연히 북한 간첩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백소령이 간첩으로 보기에 현역 군인들이 보더라도 속을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라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군부대 내부 지형 지물의 위치 내지 지명 등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 부대 내 행정보급관인 도상사의 신상까지 알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면 계급장 색깔까지 바뀐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2등병, 1병, 상병, 병장, 상사 이렇게 우리 군의 이제 전투복에 계급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계급장이 옛날에는요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얼룩무늬 전투복에 노란 색깔의 계급장이 있었는데, 자,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란색이 눈에 좀 띈다. 계급을 우리가 피하 식별을 통해서 피하 식별을 할 때 많이 우리가 오픈될 수가 있다. 저 사람 계급이 뭐다. 노란색이니까 눈에 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조준 사격을 할 때 이 노란색이 많이 좀 튈 수 있다. 위장을 하는데, 어둡게 위장을 하는데 좀 방해를 준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서 이 노란색 계급장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란색 짝대기 4개 병장이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그 이후 그게 이제 이런 이 강릉 사건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이후 몇 달 후죠. 97년 1월에 이 백소령이 입고 있던 전투복의 계급장 색깔이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계급장 색깔 바뀐 거는 왜 모르겠습니까? 북한에서. 자, 사건 당시인 1997년 1월에는 계급장 색깔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96년 9월에 일어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그해 11월 1일부로 전군의 계급장이 저시안성, 즉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사건이 발생된 지 2달 정도 전에 계급장이 바뀐 거지요. 실제로
잡힌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파된 간첩들을 보면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도 헷갈려 한다든지, 뭐 버스 요금도 모른다든지, 뭐 음식 먹는 어떤 방식도 모른다든지, 이런 실수들을 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작정하라고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소령이요,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라고 해요. 동남 방언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간첩이라면은 어떻게 이러한 방언을 알고 있지? 어떻게 경상도 말을 쓰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상도 말을 왜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잡힌 간첩들은 허술한 점이 많으니까 잡힌 거겠죠. 그런데 허술한 점이 안 많은, 허술한 점이 없고 훨씬 완벽한 간첩들은 잡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지금. 간첩이라는 가정하에. 자, 이런 소수의 케이스를 근거로 모든 난파 간첩들이 허술한 모습을 보인다고 단정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요. 자, 이 사건처럼요, 군부대 한 곳에서 몇 시간만 이 사람 머물러다 그냥 갔잖아요. 총기 탈취만 하고, 뭐 접근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단기 작전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어떤 것들을 완벽하게 장기 작전에 투입되는 간첩들의 요건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서요, 난파 공작원들에게 남한 각 지역 사투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 훈련에 월북하거나 납북된 남한 사람들을 붙여놓겠죠, 옆에다가. 가르쳐라, 이렇게. 그래서 난파 공작원 출신자들의 실제로 증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즉, 위의 의문점들의 상당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로 인해서 다 지금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고도의 훈련을 받은 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남한 사회에 들어와 있는 고정 간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자, 부대 근처에 있던 다른 고정 간첩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왜 없겠습니까? 그들이 소통한다라면요. 자, 북한 직파 간첩이 파견 초기 1, 2년 동안에는 현장에 좀 어두울 수가 있죠. 한국 물정이,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오랜 세월 생활을 한 고정 간첩들은 똑같잖아요. 찾을 수가 없죠.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겠죠. 또 하나는요, 1997년 수준의 첩보 위성 그 기술력을 볼 때요, 잠수정 침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010년대에 들어서 지금 현재의 첩보 위성으로는 광학 능력 등이 이렇게 좀 좋아지면서 정확도 등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잠수정이 출발했다, 들어왔다 정도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출항한 잠수정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 더구나 1990년대 한국 해군은요, 연안 해군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해군력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해안 경계에 좀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한국 해군의 현재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된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지스함, 광개토 대왕, 충무공 이순신 정도의 구축함, 이러한 좀 강력한 군함들이 이 취역을 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전력 강화의 수준이 이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나마 탐지 수단인 음파의 특성 때문에 바다의 넓이 대비 이 대잠 경계망이 형성되는 넓이는 매우 협소하다라고 하고요. 그나마 여러 원인 때문에 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하게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건 사실 지금도 어렵다고 합니다. 1990년대 당시면은요,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을 이용한 그러한 침투 가능성을 막아낼 어떤 그런 전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프라이드가 없잖아요. 프라이드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 사람 프라이드를 타고 왔다는데 프라이드가 사라진 행방이 없다라고요. 이 프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다 그냥 팔았든지 방치시켰든지 불에 태웠든지 하면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2020년 현재까지 안 나타났다고요. 총도 안 나타나고요. 총번이나 로트 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졌다는 거죠. 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라졌겠습니까? 바다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 해당 부대 전역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지형지물과 행정보급관의 신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대를 전역한 사람이 들어와서 총기 탈취의 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당시에 40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다라는 건 20대 후반 정도까지만 가능할 텐데 이 20대 후반 또는 뭐 30 정도 됐을 때 전역을 했다라는 걸 따져보면 훨씬 더 앞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연도가. 그래서 80년대에 복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 사건 한 10년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국방부는요, 그 당시에 80년대에 복무한 간부를 포함 총 560여 명의 전역 간부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중 몇몇 전역자를 남소위와 대면시키는 그러한 작업도 했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단독으로 행동했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요. 부대를 전역한 사람이 이 부대를 잘 알고 있는 개인이 누군가를 어떻게 해버리기 위해서 총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갔다. 이런 가능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부대 전역자가 전문적인 어떤 고정관점과 커넥션을 가지고 공동을 했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두어 달 전에 검정색으로 바뀐 계급장까지 완벽하게 위장을 해서 범행에 사용했던 점,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 현직 간부가 전문적인 고정관점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이 조금 타당할 수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가능성입니다. 자, 총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소희가 가짜 백소령에 건네준 총은 부소대장의 총이었습니다. 군대 모든 총에는 고유 총기번호 및 로트 번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군인은 자신의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총기 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부소대장 역시 자신의 총기 번호를 알고 있었을 것이지요. 보통 미확인 총기가 발견되면 군에서는 즉시 총기 번호 내지 로트 번호를 확인하고 그 총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치된 총기 번호의 총은 안 나타난다고요. 이 말은 가짜 백소령의 행방은 물론 이 사람도 없고 프라이드 차도 없고 총기의 행방마저 현재까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이미 나간 거죠. 이미 나간 거예요. 해외로 반출되었거나 북한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짱 박아놓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디다 그냥 숨겨놨거나 이거 아닙니까?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어떤 공장으로 들어갔겠죠. 자, 신상은 어떻게 알아내었을까? 이게 가장 많은 논지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백소령이라는 인물은 실제 수도군단 소속의 특전사였던 현역 군인이었다라고 하고요. 가짜 백소령은 대체 어떻게 이 진짜 백소령의 신상을 알아내었을까요? 부대 내의 행정보급관인 도상사의 신상은 어떻게 알아내었을까요? 이렇게 부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소희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인데 서로 다른 부대에 있는 두 현역 군인의 신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한 이유도 현재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지요. 군 내에 간첩이 있다면 그들이 알려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존재 여부도 불명확하지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하나이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해관계에 의해 알아낼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간첩입니다. 전투복은 어떻게 구입했을까요? 가짜 백소령은 계급장 색깔까지 검정색으로 바뀐 소령 계급장의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계급장 색깔이 바뀐 게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라는 상황이라고요.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 들어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든 전쟁을 하든 어떤 경우에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싸움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북한과 남한은 지금도 대치 상황입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도 밤낮 국가를 위해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투 상황이에요. 휴전 상황이라고요. 자, 하지만 병 계급장과는 달리 군 간부의 계급장은 수량도 많지 않고 공무원증 등 신분을 확인한 후에 내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국방부도 당연히 이를 알고 의심되는 군장점을 위주로 집중적인 조사를 했지만 여기서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바뀐 계급장을 입은 간부의 옷의 출처를 찾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내어준 사람들의 신원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백소령이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요, 북한에서 가짜 국군 복장을 만들어내고 계급장을 미리 만들어냈다라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1995년부터 97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GOP를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을 서로 합니다. 대남방송의 내용은 김영삼 괴뢰도당, 미제의 앞잡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파괴하기 위한 대남방송을 해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대북방송을 합니다. 제가 들은, 지금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인민군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에 나오는 방송이에요. 어머님의 은혜, 이러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연을 소개하면서 어머니의 은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읽어나갑니다. 인민군들 들으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 전입 온 신병 누구누구 이병 누구누구 이병을 환영합니다 라는 방송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정보들을 북에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붙어있는 부대끼리는 왜 모르겠습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요. K2 소총을 반입해 간, 탈취해 간 어떤 목적이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 어느 지형 지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기를 안다. 어느 지형 지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건 자기네들이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그걸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 이러한 것들의 목적으로 왔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건 목적이지요. 범행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간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할 때, 전방 근무를 할 때, 철조망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초소 이동을 밀어내기식 근무를 하는데요. 초소 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62초에서 6초, 66초에서 72초로 이동을 할 때 62초 근무자가 66초로 이동을 하고 66초 근무자는 72초를 밀어내고 72초 근무자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무자가 62초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62초 근무자는 그 옆 68초 근무자로 이동을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가요. 이게 이제 밀어내기식 근무를 GOP에서는 하는데, 이 전원 투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밤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해가 뜨기 전에는 전원 투입을 하고 해가 뜬 이후에는 전원 철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병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초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랜덤하게 드문드문 근무를 하고요. 밀어내기식 근무를 하는데요. 중간에 마네킹도 세워놓고 해요, 우리가. 그런데 전원 투입을 하고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전원 투입을 하고 해가 뜬 후에 전원 철수를 하면은 북한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그 초소 안에 많은 병력이 들어갔다가 철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작전입니다. 물론 다 알고 있겠지요, 북한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표딱지를, 이 판때기가 있어요. 조그마한 카드 같은 게 있는데 그 철조망에서 그걸 좀 돌리면서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 보면 군에서 사고사례를 전파를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민군 이렇게 우리 초소에 와가지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노크하면서 저 기술할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철조망이 50cm 괄호 세로 50cm씩 잘려 있었는데 들어온 상태 다시 묶어놓고 가고, 이렇게 간첩들이 많이 출몰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청와대까지 간첩들이, 무장공비들이 들어갔고, 96년도에 실제로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도 잠수함으로 침투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강릉에
잠수함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영해, 영공, 우리나라 땅, 바다에 북한의 대남 무장을 한 공비들이 잠수함을 통해서 강릉에 들어왔었다라고요. 그게 불과 얼마 한 20여 년 가까운 때이고요. 지금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핵도 만들었고요. 자, 여러분, 국가 안보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협상을 하고 남북 대화도 하고 남북 간의 교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긴장을 모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치 중이고요. 휴전 중입니다. 휴전이라는 건 종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의 책임이다. 이거는 뭐 남소위의 책임이다. 군의 책임이다. 뭐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 이 백소령은 과연 누구일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자세하게 해보면서 얻어야 될 거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간첩들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